저도 한번 실험을 해봤거든요. 이번에 이 콘텐츠를 위해서 너무 과로에 휩싸였고 잠을 자지 못해서 정말 뭐 사고라도 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라고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하니까, 안녕하세요 사이킥 애청자 여러분, 저는 김아름 작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두 번째 마음의 노은정입니다. 네, 저희가 이번 시리즈는 위험한 상담이라고 제목을 좀 붙여봤습니다. 그래서 위험한 상담 시리즈 3부작으로 이 내용을 이어갈 텐데요. 네, 위험한 상담 시리즈 첫 번째는 AI 상담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소장님 혹시 주변에 요새 뭐 AI 상담들 많이 하시나요? AI 심리 상담 한다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고요. 실제로 저도 관련해서 매체에서 인터뷰를 좀 여러 번 했습니다. 네. AI 심리 상담이란 어떤 건가요? AI하고 그 자기의 어떤 고민이나 어려움, 아픔 같은 것들을 토로하면서 대화를 나누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오픈형 AI 그 채팅창에 자신이 고민하는 내용들을 실제 대화처럼 쭉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 심리 상담사와 이야기를 하듯이 AI와의 대화를 통해서 자신이 상담을 받고 있는 그런 것들을 좀 기대하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네, 저희가 사이킥에서 예전에 AI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영화 허. 한국 제목으로는 그녀라고 하죠. 그 영화 허에서 인공지능과 사랑에 빠지는 남자 주인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저희가 AI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최근에 실제로 이 AI 상담에 대한 이야기들이 꽤나 많이 들려오고, 사람들이 실제로도 AI와 이런 감정적인 대화를 많이 나눈다. 뭐 심지어는 AI를 뭐 감정의 쓰레기통으로 막 이용한다라고 하면서 내 감정을 뭐 이렇게 어디에 털어놓을 곳이 없을 때 실제로 AI가 반응을 해주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리액션을 해주기 때문에 AI와 이런 심리적인 이야기를 많이 나눈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들리고 있어요. 네. 네, 저희 팟캐스트에서도 그 허가 가장 많은 사람들의 조회수 올랐을 만큼 다들 관심 있게 좀 들어주신 내용이기도 한데요. 요즘 많은 분들이 뭐 챗GPT를 비롯해서 이 생성형 AI에 자신의 마음을 실제적으로 좀 털어놓고 그 반응들을 보면서 좀 위로를 받거나 아니면 좀 조언을 참고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아주 많이 있다고 좀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 AI 상담에 물론 뭐 편의성이나 접근성이나 뭐 장점 같은 것들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최근에 뉴스 기사나 어떤 매체에 실린 이야기들을 좀 보면 그거와 좀 반대되는 이야기들도 찾아볼 수 있어요. 실제로 그 미국의 젊은 창업자 아비 슈프먼이라는 사람이 2023년에 프렌드라는 AI 디바이스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목걸이로 이렇게 차고 다니는 형태의 AI인데요. 자기가 말하는 것들을 이 목걸이 형태의 AI가 인식을 해서 그 핸드폰에 텍스트로 대답을 모두 해줍니다. 그래서 언제 어느 곳에 있든 친구처럼 반응을 해주는 AI라고 광고를 하는데, 사실 이게 많은 호기심도 유발했지만 또 사람들의 많은 지탄도 받았어요. 그래서 5개 광고에 뭐 락커로 뭐 진정한 관계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만 일어난다라고 막 이렇게 좀 테러를 당할 정도로 이 많은 비난을 받은 그런 회사의 제품인데, 오히려 이 창업자는 이런 관심이 오히려 더 반갑다. 나는 무관심보다 이런 관심을 더 반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앞서서 이야기했던 여러분들이 많이 쓰시는 그런 범용 AI 말고도 그 캐릭터형, 챗봇형 AI가 많이 있는데, 미국에서는 실제로 이 챗봇에 자기가 원하는 캐릭터를 입혀서 친구로 삼기도 하고 상담을 하기도 하고 대화를 나누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 사례에서, 여러 뉴스 기사에서 나왔던 것처럼 이런 챗 GPT와 이런 AI와 대화를 했을 때 반응이 좀 잘못 오기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든지 위험한 선택을 한다든지 하는 사례들도 뉴스에 정말로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생성형 AI를 통한 심리 상담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를 대체할 수는 없지만 또 어떤 부분에서 사용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전문가라고 또 이렇게 혼란스러운 느낌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특히 청소년이라던가 아주 어떤
위험한 상황에 놓여져 있을 때 그 이야기들을 근거로 어떤 행동을 선택하게 된다던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실제로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범용 AI, 조금 더 좀 큰 회사가 가지고 있는 AI는 극단적인 발언을 실제로 했을 때, 사용자가 극단적인 선택이나 위험한 발언을 했을 때 적절한 윤리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그런 리액션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외에 다른 챗봇이나 AI들은 좀 적절하지 않은 그런 리액션, 그리고 가이드라인을 뭐 준수하는 그런 리액션을 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저도 한번 실험을 해봤거든요. 이번에 네. 이 콘텐츠를 위해서 제가 정말로 뭐 너무 과로에 휩싸였고 잠을 자지 못해서 정말 뭐 사고라도 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라고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하니까 저는 챗 GPT를 썼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 한라인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혹시 지금 위험한 상황이니 혼자 있니? 라는 이런 반응을 해주면서 제가 절대로 다른 쪽으로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유도는 해주더라고요. 아마 이런 큰 회사들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법적인 제재나 규제를 이제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점점 이제 방법들을 잘 이렇게 구축해 나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외에 다른 AI들은 아직도 좀 이런 위험성을 좀 가지고 있지 않을까, 한계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물론 이제 그 경험에서는 이제 적절한 어떤 반응을 해줬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챗GPT나 뭐 이런 생성형 AI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 친화적인 그 환경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사용하는 언어를 기반으로 반응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제 정말 나에게 해가 될 수 있는 어떤 조언이나 행동을 지시를 했을 때 그것을 따르게 되는 경우들도 분명히 위험성 가지고 있다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왜냐면 뭐 전문가나 어떤 이런 판단이 개입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뭐 임상적 진단, 뭐 예를 들어 뭐 내가 뭐 나에 대해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심리적 증상에 대한 진단 같은 것들을 뭐 AI를 통해서 내가 스스로에게 뭐 자가 진단을 한다던가 아니면 또 뭐 그 미국 뉴스에서도 나왔던 것처럼 이제 내가 어떤 뭐 자살이나 자해에 관련된 어떤 코멘트들을 했을 때 그것들을 뭐 부추기거나 아니면 옹호하는 듯한 어떤 반응들을 내가 사실 굉장히 뭐 귀 기울여 듣게 된다면 그거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런 그 AI 심리 상담 같은 경우에는 장점은 내가 원할 때 얼마든지 접속해서 내 이야기를 좀 털어놓을 수 있고 또 뭐 비용이 그렇게 들지 않고 원하는 상황에서 언제나 내 이야기를 털어놓을 수 있다라는 게 장점이기도 하지만 또 내가 그거를 그 이야기하면서 나 스스로도 정리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때로는 그런 어떤 편의성 때문에 내가 인간과의 대화 관계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을 좀 빠뜨리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뭐 귀 기울여 듣고 반응을 한다던가 그 대답에 내가 같이 이렇게 공감하고 이야기 나누는 것이 아니라 생각해 보시면 AI와 대화를 할 때는 내가 되게 선택적 듣기를 하게 되잖아요. 나한테 좋은 말을 내가 좀 듣게 되고 또 앞에 얘기했던 어떤 말들은 뭐 간과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 또 멀티턴이라고 해서 긴 어떤 맥락의 이야기들을 하게 될 때에는 그 전체적인 맥락을 다 따라오면서 반응하지 않는 경우들이 분명히 또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런 위험성을 분명히 알고 내가 이제 적절하게 어느 정도로 사용하는 거는 유용할 수 있지만 거기에 온전한 어떤 그 전문가로서의 대체적인 역할을 맡기는 것은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소장님 말씀 들으니까 저도 어떤 뉴스 기사에서 봤는데 사실 우리가 뭐 예를 들어 내담자가 상담자에게 뭐 저는 엄마한테 짐 같은 존재인 것 같아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사실 상담자로서는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 그 생각이 진실인지 아닌지, 이런 생각을 하는 이유가 어디에서부터 오는지, 그것들을 맥락을 이해하고 왜 그런 생각이 드는지를 좀 이렇게 파고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AI는 사실 그냥 텍스트 자체에만 좀 반응을 하도록 되어 있지 않나. 아직은 좀 그거에는 한계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AI 상담 관련해서 이제 매체 인터뷰를 몇 번을 했는데 그때 이제 전화 주셨던 기자 한 분이 이제 제 앞에 그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랑 통화를 하면서 그 이제 피해 망상이 있는 어떤 분들의 경우에 이런 AI 상담이 굉장히 그것들을 강화시키는 방식으로 사용되어지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AI는 사용자 친화적인 언어를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상대방에 대한 어떤 의심을 제기하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거 뭐 어떤 것 같아 라고 하면 좀 듣기 좋은 내가 원하는 방식의 어떤 대답들을 해주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그럴 때에 우리가 그 전문가가 줄 수 있는 어떤 뭐 객관적인 평가나 판단이 아니라 뭔가 지지하고 옹호하는 발언들이 오히려 위험하거나 또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알고 또 이런 것을 이제 내가 어떤 도구로, 보조 도구로 사용하는 것은 굉장히 유용할 수 있지만 온전히 전적으로 나의 심리 상담 파트너로 찾기에는 부족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를 꼭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저는 챗GPT를 사용하거든요. 근데 제가 챗GPT를 참 나름대로 잘 훈련시켰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제가 사용하는 용어나 이런 것들이 제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를 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반응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또 드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 AI 심리 상담을 할 때는 프롬프트를 적절하게 잘 사용하는 게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것에 대해서 뭐 무조건적인 응원이나 지지보다는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야기를 해줘라던가 이런 어떤 그 프롬프트를 적절하게 잘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색성형 AI로 심리 상담을 할 때는 말 그대로 텍스트 기반의 반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쓴 대화를 기반으로 반응을 해준다는 거죠. 전문가는 비언어적인 메시지들을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괜찮다고 말하지만 저 사람의 몸짓과 눈빛과 표정과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봅니다. 근데 내가 하는 언어 너머의 것들에 반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AI가 하는 심리 상담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부족한 부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인지한 상태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드리면서 저는 또 한 가지 좀 이야기 나누고 싶은 것이, 저도 이 AI와 대화를 하면서, 물론 이 AI를 상담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제가 느끼는 어떤 감정들, 그 순간순간 느끼는 것들을 AI한테 이야기를 하면 좀 이것들을 잘 풀어서 정리를 해주기는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더 깊게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너는 지금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 너한테는 섬세함이 있어. 이렇게 읽어주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또 한편으로는 좀 잘 알아보네. 어떤 부분들은 뭐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어떤 부분들은 내가 넣는 그런 텍스트나 내가 이야기하는 부분들을 얘가 좀 캐치를 하고 있네라고 느껴지는 부분도 있었거든요. 네, 맞아요. 그리고 그 생성형 AI에서 사용하는 어떤 이론들, 뭐 예를 들어 CBT라던가 이런 것들은 분명히 언어적으로 무언가를 해석하고 반영해주는 기능들을 또 잘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나의 감정 혹은 내가 겪은 어떤 사건이나 경험들을 치면서 좀 정리가 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내 기분이 어떻다. 내가 이 겪었던 일을 내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다. 이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좀 정리되어지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때로는 우리가 이 AI를 대할 때 이미 이게 AI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의미에서는 사람이랑 그 대화할 만큼의 아주 뭐 자세하거나 어떤 맥락적인 이야기들을 하지 않고 뭐 부분적인 정보만 준다던가 아니면 나도 뭐 일종의 성의 없는 뭐 문자 하나를 보내고 뭐 해석해봐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 보면 이 AI가 대답하는 어떤 부분들은 내가 이 한
말하고 있는 것에 대한 적절한 반응이라기보다는 그 내가 정말 말 그대로 한 것에 대한 반응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고맥락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의 반응일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AI 상담에 물론 장점도 있지만 한계도 정말로 분명한 것 같고요. 근데 점차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사실 이 AI를 이용한 상담을 사람들이 안 하게 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또 뭐 즉시성이나 편의성 때문에 이용하는 부분들도 있게 될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경우를 이제 대비해서 뭔가 조금 더 추가로 주실 수 있는 가이드 같은 것들이 있을까요? 네. 아까 우리가 했던 얘기 중에 이제 뭐 많은 내용들이 들어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AI 심리 상담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의 상담과는 분명히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내 감정에 대해서 적절하게 표현을 해보고 이해를 하는 과정들이 스스로 나에게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그것들을 해석해주는 어떤 용어 또 그전에 알지 못했던 어떤 이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 마음을 한번 살펴보는 거는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만 AI 같은 경우에는 내가 말하지 않는 그 너머의 것들, 뭐 비언어적인 메시지라던가 전체적인 맥락에서의 나, 그리고 발달사적인 어떤 과정들에서 내가 겪었던 아주 복합적인 여러 가지 감정들을 잘 판단하기가 또 때로는 쉽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AI의 아주 전문가적인 어떤 기대를 한다기보다는 보조 도구로 사용을 하시고 특히 약물이나 진단에 대한 것은 전문가에게 반드시 맡겨야 되는 내용들이 될 수 있어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섣불리 내가 이 AI의 어떤 그 대답들을 아주 절대적인 어떤 정답처럼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말씀 들어보니 앞으로 남은 숙제가 좀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제도적으로도 그렇고 윤리적으로도 준비돼야 될 부분들이 많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어요. 이 AI 심리 상담을 좀 적절하게 잘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또 전문가들이 모여서 같이 한번 좀 고민을 해보고 그런 것들을 좀 교육할 수 있다면, 왜냐면 이 뭐 심리 상담이라고 하는 것이 비용과 노력과 또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들어서 분명히 접할 수 없는 분들에게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는 건 또 맞기도 하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떤 뭐 조직적이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교육이 좀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것도 되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AI를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 그리고 AI를 통해서 또 마음을 좀 터놓는 분들께 오늘의 이 컨텐츠가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네, 네.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